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뿌리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라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대개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18세 이상이면서 6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는 이제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로 소득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가족 수가 많아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흔히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는데, 그런데 막상 사회복지사들도 자신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회복지사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가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구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면 이제 핵가족일 때에는 간단해요. 어머니, 아버지, 뭐 애들 포함하면 뭐 가구다.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살면 어떠냐? 함께 살면 가구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살면 어떠느냐? 평소에 용돈을 좀 드려도 따로 살면 가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핵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다. 그러면 가구원이냐? 가구원입니다. 군대가 있다. 가구원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러면 집에서 밥 먹고 다니기 때문에 가구원입니다. 자,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취직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살고 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는 가구원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가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줘야 될 상황 중에 대개 혼자 살고 계신데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 산지도 모르요. 3년 동안 연락도 없어요. 그래도 가구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구원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하면 가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구원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또 함께 살아도 별도 가구로 보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 30세 이하의 미혼의 장애인이 30세 이상의 미혼의 장애인이 부모랑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장애인만 떼어서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부모의 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아이만 별도로 좀 뭔가 도움을 줘야 싶다. 그러면 그 자녀만 떼어서 별도 가구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하고도 다른 말이고 소득 평가액과도 다른 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소득은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대체로 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뭐 임대소득 같은 것, 또 이자에서 나오는 소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은 이전소득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 근로소득을 소득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30%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70%만 근로소득으로 소득평가액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9년에는 2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2020년에는 70%만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40만 원으로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사실은 좀 아리사리하게 수급자가 안 된 사람은 2020년에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20년에 받을 수가 있는 사람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청해야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반 재산은 좀 많아도 공제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에서 살고 있으면 2020년부터는 6,900만 원, 중소도시에서 살면 4,200만 원, 농어촌에서 살면 3,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인데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6,900만 원을 공제해줘서 뭐 이 집은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할 것이 없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전세보증금에 월세 30만 원에 살고 있는데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금융재산은 500만 원만 공제해주고 나머지에다가 6.26%를 곱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공제하고 1,000만 원에 6.26%면 매달 62만 6천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뭐 가난한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놔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3천만 원에 월 3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1,000만 원 정도는 빼서 4천만 원에 20만 원이나 25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이 집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차량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자차 보험에 들면 차량 가격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뭐 아반떼 승용차인데 한 7년쯤 탔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차량 가격을 250만 원 정도 쳐줘요. 그러면 국가는 250만 원의 수입이 매달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고차 하나에서 1년에 3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불합리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의 제도입니다. 다만 꼭 이렇게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페이트공인데 뭐 신나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차가 필요하다. 이런 거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차량이 필요하다.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거리에 이렇게 통근을 하는데 꼭 승용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차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큰 차를 팔고 경차로 바꾸면 승용차가 아닌 일반 재산으로 재산을 환산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급여를 받느냐? 받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생계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돈은 대개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그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를 고려를 해서 1인 가구에 뭐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52만 원이다. 그러면 영원이면 52만 원을 주고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32만 원을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의료급여는 어떤 거냐? 의료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가정의 구성원이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중증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있다. 그러면 의료급여 일종이 되고 그 사이에 그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대개 이제 한부모 가족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1종과 2종의 차이는 뭐냐? 1종은 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거의 무료로 다닙니다. 입원비는 공짜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통원을 해도 뭐 한 2,000원 남짓 정도만 내면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종은 어떻게 되느냐? 대개 뭐 입원을 하면 10% 정도 본인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외래로 치료를 하면 15% 정도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건강보험하고 다른 점은 건강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지원을 받는 것인데 비해서 이 의료급여는 본인은 뭐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내다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급여의 폭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어디서 사느냐, 몇 인 가구로 사느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서울에서 살고 가족수가 많다. 대도시에서 살고 가족수가 많다 하면 많이 받고 농어촌에서 살고 가족수가 적다 하면 적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뭐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2만 원짜리 월세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12만 원만 국가가 지원해주고 15만 원이 한도액인데 2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15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데를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가 무상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하고 대학은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개 특례 입학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조금 낮아도 국공립대학교 같은데 쉽게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입학만 하면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의 1년 등록금이 48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국공립대학은 공짜로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급여 따로 생각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또 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한부모 가족인데 자녀가 지금 중고등학생이다. 그러면 부모도 법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수급자를 우리가 가구 단위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에 좀 젊은 부모님이다. 그러면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도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자립대책이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뭐 자활사업단 같은 데 들어가서 자활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대개 직업에 따라서 대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복지사나 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수입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뭐 자활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본인도 대학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의 생애 주기나 가족 구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같은 것들부터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수급자의 지위에 있을 때 월세를 지원받는 수준에서 그렇게 그치지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좀 주거 상황을 개선을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교육급여를 잘 활용하고 국가장학금과 연계시키면 직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사회복지사가 널리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전파시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는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